1980년대 중반 전 세계 건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들이 본 건 대한민국 서해안 그 거친 바닷물을 막아 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6.4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가로막고 그 안쪽을 농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외국 기술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물살이 너무 빠릅니다. 게다가 그 규모는 전례가 없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힘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본 거죠. 실제로 서해안의 조수간만 차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였고 물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야심찬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었죠. 심지어 국내 일부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대규모 해양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국토를 확장하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정부는 의지를 불태웠고 현대건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초반에는 순조로웠어요. 바다를 향해 조금씩 제방이 뻗어나갔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밤낮 없이 돌을 나르고 쌓았습니다. 중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바닷속으로 석재를 쏟아부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6km가 넘는 방조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네. 현장 책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6.4km 방조제 중 단 270m가 남았을 때였습니다. 공사는 멈춰섰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진척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지옥이었거든요. 그곳의 물살은 초속 8m였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나 나올 법한 속도죠. 5톤짜리 돌덩이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5톤짜리 돌이 마치 나뭇잎처럼 쓸려 내려갔습니다. 공사팀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현실인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였어요.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수위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조 때는 물이 차올라 작업이 불가능하고 간조 때는 물이 빠져나가며 쌓아놓은 돌을 모조리 끌고 가버렸어요. 작업 가능 시간은 하루에 고작 몇 시간뿐이었죠. 현장 인부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못 막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책임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대건설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더 큰 돌을 구해왔어요. 10톤, 20톤짜리 석재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물살이 석재를 폭죽 터지듯 날려버렸죠. 특수 시멘트를 섞어봤습니다. 소용없었어요. 굳기도 전에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해외 기술진을 불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방조제 전문가들이 날아왔어요. 그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급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독일 기술진도 일본 전문가도 같은 반응이었죠. 국내 학계는 더 냉정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만 톤급 석재를 한꺼번에 투하하지 않는 한 물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규모의 석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계산은 명확했어요. 결론도 분명했죠. 공사 중단이 답입니다. 모두가 포기를 말할 때 단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정주영이었죠. 현대건설을 이끄는 그는 현장 보고를 받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정주영은 묻습니다. 5톤짜리 돌이 쓸려간다고? 예, 회장님. 마치 종이처럼 날아갑니다. 그럼 더 큰 걸 넣으면 되지 않나? 이미 20톤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주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포기? 그건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사를 못 막으면 한국 건설업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보겠네. 정주영의 말에 참모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현장 상황이
내가 직접 봐야 알지.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서해안 현장에 도착한 정주영은 한참 동안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물살이 굉음을 내며 흘러갔어요. 거대한 파도가 미완성 방조제를 때렸죠. 그는 물었습니다. 저 물살을 정면으로 이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현장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을 수 없다면 방법을 바꿔야지. 자네들은 돌로 물을 이기려고 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증명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주영은 빙긋 웃었습니다. 방법은 있네. 다만 자네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그 말에 현장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주영의 발상은 늘 상식을 벗어났지만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현장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대건설 기술팀은 밤을 새워가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설계도가 가득했고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죠. 유속을 계산해보니 초속 8m가 맞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 속도면 웬만한 구조물은 버티지 못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라앉히자는 아이디어였죠. 무게로 버티는 겁니다. 콘크리트와 철골을 결합해서요.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8개월입니다. 비용은 100억이 넘어요.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공사는 이미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는 독촉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언제 끝낼 겁니까? 압박이 심해졌죠. 현장에서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심정이었어요. 토사를 대량으로 투입했습니다. 물살이 분산되면 속도가 줄어들 겁니다. 누군가의 제안이었죠. 수백 톤의 흙과 모래를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토사는 금세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바닷물이 갈색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맑아졌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한 인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건가?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어요. 기존에 쌓아놓은 석재마저 유실되고 있습니다. 물살이 워낙 강해서 이미 쌓인 부분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가다간 쌓은 것도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서해안 간척 사업 중단 위기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론도 싸늘해졌죠.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 세금만 낭비했다. 비판이 쏟아졌어요. 정주영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임원들이 걱정했죠. 다른 현장으로 인력을 돌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내게 시간을 좀 더 주게. 방법은 있어.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주영이 직접 주재했어요. 그는 현장 사진들을 쭉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자네들 생각을 바꿔보게. 정주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막으려고 하는 건가? 물살입니다, 회장님. 맞아. 물살을 막으려는 거지. 그런데 돌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됐어. 철골도 시간이 너무 걸려. 정주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럼 물보다 큰 걸로 막으면 되지 않겠나? 참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보다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 위에 뜨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는 것도 아닌 것. 그 자체로 물길을 막을 수 있는 것. 한 엔지니어가 번뜩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네. 정주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 그것도 아주 큰 배를 말이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배요? 배로 어떻게 물길을 막습니까? 가라앉히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주영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죠. 회장님, 그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발상 아닙니까? 배를 일부러 침몰시킨다는 게. 황당하면 어때? 되기만 하면 되지. 정주영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23만 톤급 유조선이면 가능해. 그 정도 크기면 물길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럼 유속이 줄어들고 그 틈에 토사를 대량으로 퍼부으면 돼. 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문제였죠. 폐선을 구한다 해도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히는 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지. 정주영은 단호했어요. 참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배도 잃고 시간도 잃습니다. 혹시 배가 제대로 가라앉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류에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주영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없잖아. 그럼 이걸 해야지. 그는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폐유조선을 구해오게. 23만 통급으로 당장 쓸 수 있는 걸로. 소식을 들은 해외 기술진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배로 방조제를 만든다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공법이야. 국내 학계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론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위험한 도박이에요. 며칠 뒤 거대한 폐유조선 한 척이 서해안에 나타났습니다. 23만 통급 선박이었죠. 한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던 배였지만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배는 역사를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었어요. 공사 인부들, 기술진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언론까지. 모두의 시선이 유조선에 집중됐죠. 정말 저걸 침몰시킨다고? 저게 될까? 의구심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정주영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는 망원경으로 배를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높았죠. 날씨가 안 좋은데? 누군가 걱정했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류와 풍향을 계산했어. 오늘이 최적이야. 유조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인선 4척이 거대한 배를 끌고 목표 지점으로 향했어요. 모든 게 정확해야 했습니다. 몇 미터만 어긋나도 소용없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동쪽으로 50m. 속도 줄여. 무전기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조선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정위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선체에 미리 뚫어놓은 구멍이 열렸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배가 기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현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주영도 망원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선수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선미가 하늘을 향했다가 결국 전체가 바다에 삼켜졌죠.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류가 멈췄어요. 정확히는 멈춘 건 아니지만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유조선이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한 거죠. 초속 8m였던 물살이 4m로 3m로 떨어졌어요. 됐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물살이 약해졌어. 현장이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죠. 정주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지금 당장 토사를 투입하게.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덤프트럭들이 움직였어요. 수백 대의 차량이 흙과 돌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 없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조선이 물길을 막은 사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토사가 투입됐어요. 1시간, 2시간, 10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방조제의 틈이 메워져 갔습니다. 속도를 높여. 현장 책임자가 외쳤어요. 덤프트럭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인부들은 교대로 쉬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명등이 밤 바다를 환하게 밝혔어요. 이틀째 되던 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270m 구간이 드디어 연결될 참이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죠. 이제 50m만 더 채우면 됩니다. 정주영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조심해.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게. 마지막 트럭 한 대가 석재를 쏟아냈습니다. 돌들이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았죠.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인부들이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몇몇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좌절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정주영도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다들.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환호성이 바다를 울렸죠. 계산이 나왔습니다. 공기는 35개월이나 단축됐어요. 원래 계획보다 3년 가까이 빨리 끝난 겁니다. 비용도 280억 원이나 절감됐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 세계가 고개를 저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완성해낸 겁니다.
다음날 현장에는 방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학자들, 언론사들 모두가 방조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현장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한 사람의 상상력 덕분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는 바다를 가리켰죠. 저 밑에 가라앉은 배가 보이십니까? 저게 답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내 언론이 먼저 보도했죠. 기적 같은 완공 상식을 뛰어넘은 도전 신문마다 찬사를 쏟아냈어요. 텔레비전 뉴스는 며칠 동안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미국의 한 주간지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대공법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정주영의 유조선 침몰 방식을 전 세계 건설업계의 혁신으로 평가했어요. 유럽의 건설 전문지들도 주목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 고정관념을 깬 발상 분석 기사가 쏟아졌죠. 일본 언론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는 자조 섞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방조제 전문가는 현장을 둘러본 뒤 말했어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배를 침몰시켜 물길을 막다니 천재적 발상이에요. 독일 엔지니어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이론을 넘어선 실천이었어요. 정주영에게 세계 각국에서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강연 요청, 자문 의뢰, 공동 프로젝트 제안. 한국 건설업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순간이었어요. 이 사건은 한국 건설사들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건설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해안 방조제를 만든 그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술 한국의 명성이 퍼져나갔죠. 10년 뒤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대형댐, 원자력 발전소. 어디든 한국 기술진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서해안 방조제였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이란 건 없어요. 방법을 모를 뿐이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때로 상식 밖에 있었습니다. 배를 침몰시켜 바다를 막는다는 발상,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됐어요. 오늘날 서해안 방조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농지가 조성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방조제 아래 23만 톤짜리 유조선도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고철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 새겨진 기념비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죠. 세계가 불가라했을 때 한국은 해냈습니다. 상상력 하나로 국가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건설업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